안녕하십니까, 윤태욱입니다.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7번째 이야기입니다. 7번째 이야기는 윤봉길의 폭탄입니다. 상해에서 이야기로 2번째입니다. 지난 앞 시간에는 상해 임시정부 1919년부터 26년까지의 사정을 간략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1932년에 있었던 윤봉길의 홍구공원 폭탄 의거를 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쓴 책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의 3단원입니다. 혹시 제 책을 갖고 계시거나 읽으신 분은 챕터 3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1926년에서 32년까지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곳, 이것은 상해 신천지 부근에 있고, 상해를 갔던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찾아보고 그랬던 곳입니다. 이 안에서 아주 결기에 찬 아주 고집스럽기도 한 그런 김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바로 그곳은 보경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을 이름입니다. 큰 길가에서 보면 이제 이런 풍경인데, 보경리라고 되어 있죠. 이 안에 있는 건물, 저런 연립주택처럼 생긴 건물을, 상해에서는, 석고문 주택이라고 합니다. 석고문 주택 3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요 앞에도 잠깐 했었는데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있었던 자리들입니다. 참고로 여기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를 선포하고 곧이어서 임대한 빌딩이 있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이사를 6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7군데의 임시정부가 있었던 거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이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이 임시정부 청사 위치는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신천지 부근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전철역 신천지에 내려서 가도 찾기가 아주 가깝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600m 정도를 북쪽으로 올라가면 루이안 광창이라고 하는 고층 빌딩이 있는 자리가 1919년 4월의 첫 번째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흔적은 없지만 그 자리를 찾아가 볼 수는 있습니다. 자, 1925년 박은식이 당시 국무령 대리였는데, 그냥 대통령으로 통칭하죠. 임시정부니까. 박은식이 사망했습니다. 서거했습니다. 이후에 공석을 채우지 못해서, 국무령을 추대하지 못해서 헤매고 그랬습니다. 내각 명단도 채우기 힘들 정도로 임시정부는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6년 12월에 김구가 국무령을 수락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겨우겨우 이제 기사회생하는 움직임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김구는 그 전에 경무국장과 내무총장 등을 이렇게 역임을 했었는데, 본인은 처음에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다. 내가 특히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겸양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솔직히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926년 12월 김구는 국무령을 수락하고, 이때부터 뭔가 이렇게 빈사 상태에 빠져있던 임시정부를 되살리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에 몸을 던진 어떤 그런 결기는 넘쳤지만 삼시세끼는 궁핍했고 사는 것도 빈약합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 게다가 이때부터 1931년까지는 거의 내보일 만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성과가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그때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임시정부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내보일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었죠.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이제 김구는 1931년 만주에서 만보선 사건이 있었고 조선인과 중국인과의 어떤 대중적인 감정 대립도 아주 나빠졌습니다. 상해에서도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보는 눈초리가 확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이렇게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김구가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 사실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 의열투쟁을 하겠다고 해서 1931년에 비밀결사로 한인애국단을 만든 것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두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20년대 초에 명망가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의 그 독립운동의 방략은 간단히 얘기하면 외교론입니다. 외교를 잘해서 잘 얘기하고 설득을 해서 조선을 독립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김원봉의 의열단이 상해 와이탄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에게 폭탄을 던진 일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때 임시정부가 낸 일종의 그 대외 발표문에는 우리는 그 사건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참 잘 이해할 수 없는 폭탄을 던지고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과격주의로는 조선의 독립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였을까요? 이런 얘기들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조선의 많은 젊은이들이 임시정부를 떠났습니다. 그랬던 임시정부가 이제 의열단이 하던 그 방식의 의열투쟁으로 뭔가 새로운 전략을 세운 거죠. 대략 10년 정도 지나서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래서 1931년에 한인애국단을 만들었고 이 한인애국단은 김구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결사로 그렇게 움직였죠. 당연히 의열투쟁을 하는데 무슨 공개적으로 여기저기 조직을 알려가면서 선전해가면서 할 일은 아닙니다. 뭔가 일을 벌이고 나면 어떤 것을 발표해서 그게 우리가 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했노라 라고 발표는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알려가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때 그 32년 초에 1월에 이봉창이 천황의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궁에 폭탄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뉴스였고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충격이라는 건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정부에게, 중국 사람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전부 각각 다른 내용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932년 4월 29일 상해를 점령하다시피 했던 일본군이 전승 행사를 합니다. 일본 왕의 이 생일에 맞추어서 전승 행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홍고공원에서 일어난 거죠. 그 홍고공원에 윤봉길이 한인 애국단의 일원인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서 아주 제대로 던지고 제대로 터졌습니다. 결과도 제대로 나왔습니다. 일단 상해의 그 홍구공원, 지금은 루신공원인데 루신공원의 윤봉길 생애 사적 기념관을 찾아서 어떤 것들이 거기 지금 남아있고 전시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제가 이화림이라는 이름을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화림은 한인 애국단의 여성 단원이었습니다. 여성 단원이 아마 거의 유일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 이화림은 이봉창의 이 폭탄 준비에도 깊이 개입을 했었습니다. 윤봉길의 폭탄 의거에도 깊이 개입했었습니다. 부부로 위장해서 홍고공원을
살펴보기도 했었고, 최초에는 폭탄을 던지는데 둘이 같이 들어가기로 했다가 나중에 바꿨습니다. 윤봉길이 혼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화림은 거꾸로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폭탄을 던지고 나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관련되는 사람들은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었죠. 이 양반이 나중에 중국에서 살았고 중국에서 95세로 꽤 오랫동안 어쨌든 장수를 하죠.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남겨놓은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 회고록이 다소 약간 글로서는 산만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림 회고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출판되어 있습니다.